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 덕분인데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을 오르며 전고점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2차 구제금융 조건을 둘러싼 그리스 정치권의 협상 추이를 관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8% 소폭 올랐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0.16% 약보합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달러 50센트 오른 배럴당 98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연립내각 구성 3당 대표들과의 2차 구제금융 합의안 협상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협상은 하루 뒤인 8일로 미뤄졌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벤 버네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곧 타결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새벽에 들린 소식으로 그리스의 긴축 회동이 또다시 하루 연기됐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는 잠시 숨을 고른 가운데 뉴욕 증시는 다소 소폭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에 나서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정부와 각 정당 간의 협상이 또다시 하루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그 기대감 때문에 소폭 반등했는데 어떻게 마감되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합의안에 관련된 기대감이 그대로 묻어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지켜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상승한 12,878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07% 상승한 2,904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0% 상승한 1,3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그리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구제금융과 관련된 합의안을 곧 타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서 미 증시는 그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라고 보겠는데요. 여전히 이 합의안 도출과 관련된 우려는 다소 진통이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2월 민간구인 건수는 예상치보다는 좋은 수치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의 상승세를 조금 더 부추기는데 공을 좀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닝 시즌의 코카콜라와 장 마감 후에 나온 월트 디즈니의 어닝 좋은 소식은 지수의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드리면 실적을 발표했던 코카콜라가 0.76% 상승했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좋은 내용을 드리웠던 얌브랜즈가 2.6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도 장
마감 전에 1.29%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도요타도 2.4%, 마스터카드도 0.41%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트포드 파이낸셜은 1% 하락하는 부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문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3당 대표들 간의 협상이 하루 또 연기가 됐지만 그 타결될 거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태라고요. 네, 이제 거의 종착점에 네. 왔습니다. 현재 그 논의가 되고 음. 있는 부분은 민간 채권단과의 그 30년 만기 국채 교환과 관련된 쿠폰 레이트는 어느 정도 현재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이른바 ECB와 IMF, EU, 트로이카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긴축과 관련된 그리스 현재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 이런 부분에 이제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까지 들려온 소식은 일단 야당과의 내용을 합의안과 관련된 초안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보다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자 루카스 파파데무스 총리는 야당과의 협의를 하루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ECB나 EU, IMF, 이른바 트로이카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긴축 노력, 추가적으로 20억 유로 정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야당을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노조는 극렬하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그리스의 뭐 현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최저임금 삭감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야당으로서는 좀 진통이라고 하겠는데 네. 이런 이유는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도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정부와의 총선 전략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런 그 위기감이 현재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가 또 한마디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될 경우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이제 시한이 그 주어진 시한을 좀 맞춰달라라는 압력을 현재 내놓고 있고요. 네. 역시 EU 쪽에서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뭐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어제 끝나야 되는 회의를 오늘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리스가 현재 트로이카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 긴축안 이런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빨리 야당과의 협상을 끝내기 수순으로 마무리해달라는 그런 책지질로 현재 받아들인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리스 정부가 각 정당들이 트로이카가 요구한 그 수용안을 합의한다면 그 다음 남은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네.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겠죠. 네. 오늘 이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합의안과 관련된 2차 구제금융 합의안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각의 합의를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각을 소집해서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8일 날 예정된 그 재무장관이 하루 이제 연기된 9일 날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트로이카와 관련된 구제금융의 추가적인 긴축안을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승인을 얻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추가적인 긴축과 관련된 1,300억 유로가 집행되는 것을 이제 그리스로서는 기다린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종착점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분위기도 이런 부분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막바지 절충점에서 다소 진통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좀 이 시간에는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경기 지표들과 또 기업들 실적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와 또 기업 실적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됐던 이 미국의 경기 지표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12월 소비자 신용도 네. 예상치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씀씀이를 적극적으로 미국인들이 조금 늘리는 양상으로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소비자 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7%가 증가한 193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달러의 결과치를 냈는데요. 이는 연율로서는 9.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나와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자들의 신용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은행의 창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2월 민간 구인 건수 25만 8천 건이 증가해서 총 338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근 1년여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추세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 부분은 다소 고용과 관련된 지표의 증가폭이 좀 미미하지만 민간 부분은 현재 개선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향후 민간 고용 쪽의 고용 지표는 조금씩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향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12월 민간 고용도 일단은 좀 크게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공공 부분과 민간 쪽의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지난달에도 그랬고요. 이달에도 민간 쪽의 증가세가 월등히 공공 부분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간 쪽은 현재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실적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지난해 4분기 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실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 순이익이 코카콜라가 현재 순이익을 16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은 77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한 수치고요. 순이익만 놓고 본다면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예상치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주가도 0.76% 상승하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월트 디즈니도 장 마감 후에 순이익 수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순이익을 14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80센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71센트여서 9센트 높게 현재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민간 고용과 관련된 이 경기 지표들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추가 3차 양적 완화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간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다던데요. 네. 하원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상원에서도 크게 변동 없이 오늘 새벽에 상원에서의 연설도 미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의 식견은 변하지 않은 채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미국의 현재 재정 적자 감축이 매우 기묘한 사안이고 이를 감축하는데 매우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미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최근에 고용지표가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정상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는 내용을 버냉키 의장이 다시 확인을 했고요.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올해 2%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냉키 의장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경기의 회복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을 역시 상원에서도 주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는 그리스의 합의안이 좀 하루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증시의 움직임도 유럽 증시보다는 조금 더 코우셔스한 조심스러운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6% 하락한 수치가 나왔고요. 영국 FTSE 지수도 0.03% 약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플러스 0.18%로 소폭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에서는 프랑스의 증시 움직임이 다소 조금 더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표도 별반 좋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3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약 700억 유로에 육박하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독일의 12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2.9% 하락하면서 지난 분기 이어서 1분기에도 독일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드리면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가 0.6% 하락을 했는데요. 은행의 부동산 투자 부분에 잠정 손실이 약 23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집계가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스위스의 UBS는 1.3% 하락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76%나 하락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스웨덴의 알파 라발도 실적 부진으로 7.6%나 하락했습니다. 네, 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독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독일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독일의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향후 좀 유럽 국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독일은 그래도 네.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 올해 경기의 수축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연초까지도 이런 부분에 자신을 했는데요. 12월 작년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지표만 놓고 보면 이런 자신감이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다소 받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 대비 2.9%, 예상치는 안 좋아도 0.3% 정도밖에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도 조금 네거티브가 많은 이런 이펙트가 결과 수치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2009년 1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크게 현재 독일의 경기 수준과 관련된 산업 생산이 뒤로 후퇴한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적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자본재 부분에서도 3.6%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12월 에너지 생산 부분에서도 2.2%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건설과 관련된 활동성 지수에서도 6.4%가 하락하는 등 계절적 요인이 다소 있다라는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독일의 수치로서는 네.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가 늘었다라는 소식에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죠. 네. 그 에너지 정보청, 미국의 에너지 네. 정보청에서 관련된 세계 원유 수요가 좀 늘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는 조금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은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에 5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표를 내놓으면서 유가는 1.6% 상승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8달러 4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유로화가 달러 대비 다소 강세를 가져가면서 금 가격은 1.4%가 상승한 온스당 1748달러 4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과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경제 지표는 두 개를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먼저 모기지 은행가 협회의 모기지 신청 지수가 있습니다. 전전주에는 2.9%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간 미 원유 재고는 전전주에는 417만 5천 배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집계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대기 기업으로는 타임워너와 시스코 시스템, 비자 카드 등이 있는데요. 타임워너는 주당 순이익이 약 87센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차 구제 금융을 둘러싼 그리스의 협상이 또 하루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그 기대감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협상은 이제 계속 연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유럽 주식 증시도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 해외 증시랑 마찬가지로, 좀 2차선을 앞두고 등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당히 강한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유동성, 그리고 기관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 그런 극하, 그런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아니고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결국 수급의 힘이 장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기업 이익 전망치가 국내도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 기반의 제조업이 기반인 국내 기업들이 워낙 강세에 따른 실적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코스피 이달 잘 오른다면 2,000선 정도 터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코스피가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시초가는 좀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겠지만 역시 오르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반가 외국인의 지금 선물 옵션 방향 포지션을 보면은 어느 정도 262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로 262선의 위로는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주도업종 건설이라든지 금융, 화학센터에 대한 압축 트레이딩 대응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 코스닥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간 포트폴리오 최근에 중요한데요. 사실 외국인의 유동성으로 시장을 많이 올렸지만 기간이 많이 들어온 종목과 업종들이 수익률은 시장보다 더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기간 포트폴리오 변화를 감지하고서 기간이 최근 누적으로 순매도 했던 종목들, 업종들이 최근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달리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 자금이 기간이 항상 베팅하는 만큼 저평가 업종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수급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수급 수익률 체크한다면 더 시장보다 상회할 수 있는 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기간이 올 들어서 참고로 은행, 증권, 기계, 화학업종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순매수 많이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구트레이커 업종 결국 추가적으로 건설 업종까지 수급 상황 체크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시장 수익률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상세 최근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을 정도로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인들의 테마주들 기승을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들 중심으로 세력들이 테마주들 가열현상 빚고 있는 만큼 종목 장세의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이런 정치 테마주를 시계가 잘 맞으면 물론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과거 사례 봤을 때 거의 없고 끝물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 좀 투자에 주의를 하시고 각별히 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최로 회의를 열고 전 공공부문에 걸쳐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매월 지정된 요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과 총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과 20대 청년, 노년층에 집중된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0대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 노동 부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른 시일 내 공기업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만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공공부문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만 채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어 민간에는 비정규직 폐지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진 않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내 하도급을 포함 865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경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을 개정해 현재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사내 도급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승계토록 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결과 국민 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총선공약 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현행 산업 현장의 평균 정년이 57세인데 앞으로 일단 60세까지 연장하겠다며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가는 것이 당의 정년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 후 1년 만에 대물렸다며 대만을 타산지석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 시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은 일본보다 대만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1988년 전격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물렸다가 종합주가지수인 자치안지수가 급락하자 1년여 만에 기존의 증권거래세 징수체계를 되돌아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1961년 일부 대량거래에 국한해 세금을 매긴 이래 1989년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기까지 28년의 시간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정착시켰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만처럼 전격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기보다는 일본처럼 과도기를 거쳐가며 장기간에 걸쳐 세제 개편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지난 1991년 비상장 주식의 과세를 시작했고 1999년부터 대주주에 한해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해마다 걷어들이는 주식 거래세 6조 8천억 원 정도를 거둘 수 있겠는가도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매월 지정된 요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반발도 거셀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SSM에 대해 매월 2차례 일요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의회들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등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의무 휴업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SSM은 조례 공표일부터 대형 8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주시가 의무 휴업일로 일요일을 지정한 것은 대형 할인점의 총 매출액 중 토요일, 일요일 비중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등의 실질적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마트 및 SSM 영업규제 운동을 주도하며 이번에 조례 통과까지 관철시킨 조지훈 시의회 의장은 소비 행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맞춰 대형 행사와 소비 촉진 운동 등 2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8곳이 있고 SSM 18곳이 있는데요.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마트 내에 입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청년층과 장년층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30대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선과 총선 양대 선거를 맞아서 하루가 다르게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약이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과 노년층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가 최근 여론을 주도하는 청년층을 의식해 쏟아낸 공약이 줄잡아 무려 10개가 넘지만 그 가운데 30대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중소기업 취업대학생 1년간 등록금 면제, 병사 월급 상향 조정, 청년 희망기금 조성,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모두 20대 대학생,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자,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후반의 청년층까지만 적용되는 복지 공약들입니다. 경제활동에 막 발을 들여놓은 30대들은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싸게 졸업한 대학교의 학자금을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 등이 그나마 30대를 위한 주거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마저 수혜 대상이 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 복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부터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전세가 폭등, 실질소득 감소 등에 따른 혼인 자체가 어려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통계청 의뢰로 한국인구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초반 남성의 50%가 30대 후반 남성도 2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여건 역시 불안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지만 30대 남자 계층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체 고용률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30대 남자는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아예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소액 예금에도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청년층 우대 상품은 개발하고 있는데 30대 연령 제한으로 인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또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더 발휘하면서 19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면서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을 적절히 좀 잘 소화를 했던 하루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절 대비 8.4포인트 상승한 198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일단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강보입세를 보인 코스피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1980선을 찾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사재에 나서면서 증시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과 동반 매수에 동참했던 기관이 변심하면서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약 3,6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약 2,500억 정도로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차익거래 1,675억 순매수, 비차익거래 2,555억 순매수로 총 4,230억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상승폭이 좀 더 컸던 하루였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2.5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음식료품, 종이목재도 1.4%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증권업종이 양도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2.2% 하락을 했고요. 은행도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자동차 3인방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자존심을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3%대 상승을 보였고 반면 LG가 일단은 아이패드3 불량과 중국 관세 인상 등 루머에 약세를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들제약, 우리들생명과학 등 상한가 종목은 7개, 총 39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위원 10전 오른 1118.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 대비 1.97포인트 상승한 51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좀 상승한 가운데 문재인 관련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면서 특이 종목으로 좀 뛰어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쯤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함께 업종 살펴봤고 또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간밤 또 뉴욕 증시가 소폭이나마 강폭 확권으로 마감하게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국내 증시 네.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도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네. 때문에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이제 선물 기준으로 262에서 265 사이에서 옵션을 좀 많이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2015포인트를 상방향 가장 높은 곳으로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000선 정도가 외국인이 상단으로 방어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변동성이 나타날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해 주는지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한다고 하면 주시가 장중에 또 조정받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넘어가지 않은 그런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투자 주체별하고 투자 주체하고 달리 특별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내일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변동성을 보시고 지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몸을 사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들어서면서 올해 벌써 네. 8전에 달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고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더 강하게 매수에 들어올까 하는 것은 의문이 좀 드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졌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좀 사줘야 될 텐데 네. 그 누군가가 기관이 될지 개인이 될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매매를 많지 하진 않은데 약 5천억 정도 매도한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한 6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한 걸로 보여져서 다시금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야만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분간 2000선에서는 개인들도 매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되는 그런 국면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그 연동돼서 그런 키 높이에 맞춘다고 하면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 상승 추가 여력은 상당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별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어제 눈에 띄는 업종 네. 중에서 이제 정유 업종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종,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업종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업종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유 업종들 S-OIL, GS,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바이의 강세로 인해서 정유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2012년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면서 국내 원유 수요가 좀 어렵게 되면 좀 그걸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할 정도로 국내 지금 국내외 정유 관련된 원유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흐름은 당분간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주들의 흐름도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반등폭이 컸다는 점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더 등 국내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동안에 지진과 앵고 현상으로 누적되었던 대기 수요의 복귀로 일본차 시장을 회복의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업황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기업별 차별점에 주목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 서비스 업종인데요. 국내의 높은 점유율과 시장 확대로 인해 성장성을 확보하며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되고 있는 임플란트나 틀니를 주로 생산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름 개선용 보툴리늄 독소 제제 생산업체인 메디톡스로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 오늘 이제 메디톡스를 한번 관심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11월부터 12월, 2월 달까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지난 4분기에 무려 한 50% 가까이 달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이 이런 수익성 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중단되었던 브라질 쪽으로의 수출도 다시 재개가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성, 수익성이 있어서 뛰어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의료 서비스 업종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 메톡스 일단은 좀 차트상으로 보면 3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선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3만 원 단기 저항선을 뚫고 충분히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6월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영업이라든가 매출, 실적을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하는 증권사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일단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무게를 두시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